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는 정면 인터뷰로 준비를 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요. 올해 들어 14번째 무력 도발인 셈입니다.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 연결해서 북한의 도발 배경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살펴보고요. 더불어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까지 전망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4일이었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발사 초기에 미사일 궤적을 통해서 단거리급 이상이다라고 알려졌었는데 이게 지금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확인이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직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인데 네. 계략적으로 봐서라도 ICBM은 아닌 것 같고요. 아, 예, 준중거리가 이제 MRBM이라고 1000km에서 3,500km예요. 예, 예. 그 정도 범위 내에 들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냥 아주 초보 단계로 이렇게 고각 타격했을 때 사거리 분석할 때는요. 예. 비행거리야 짧게 하고 이제 고도가 중요한 그게 되는데. 그렇죠. 예. 네, 보통 이제 고도에 그러니까 사거리의 4분질 내지 3분질이 최고 고도가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최고 고도에서 4 내지 3을 곱하면 계략적인 사거리가 나온다는 의미죠. 예, 예. 그래 그럼 2,500에서 한 3,000 정도 수준. 그래서 MRBM 정도다. 그래서 MRBM. 예, 그래서 예. 일본에 있는 그 유엔사 후방 기지나 오키나와나 좀 더 좀 한다면 괌 정도 이 정도 가는 범위 내 그 MRBM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네. 그래 구체적인 것은 한미가 정밀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얼마나 걸려요? 그게 판단하는데? 글쎄요, 제가 거의 다 나왔을 텐데 예. 사거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예. 아마도 이제 그 미사일 성능 제 생각에는 분석을 해서 과연 핵 탄두를 소형화했느냐 안 했느냐. 예, 예. 그다음에 이제 780km니까 이제 대기권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대기권 재진입 능력이 충분한가. 네. 또 마 11이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그 떨어지는 속도 마지막에서 어떤 팝업 기동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다양한 기술적 분석을 한다고 봐요. 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세하게 이제 성능까지 분석하느라고 좀 시간이 네, 걸린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번 미사일 도발이 올해 14번째 무력 시위인 셈이에요. 네. 이게 지금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 관계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또 새 정부 출범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도발하는 이유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저는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 미사일을 쏠 때 네. 방금 말씀하신 정략적이고 전략적이고 무슨 이런 국제관계적으로 분석을 많이 하는데 예, 예. 물론 그것도 타당하죠. 그런데 예. 북한은 네. 대개 보면 가장 사실은 주된 그 목적이 예. 군사기술적인 진보에 무게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무기 실험이다 이번에는 이거죠, 단순히. 네. 지난 3월 24일 날 화성 17호 같은 물론 우리는 화성 15 개량이라고 불렀습니다만은 예, 예. 엄청난 거리에 15,000km까지 갈 수 있는 거리에 쏘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그보다 낮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동안 SRBM 그러니까 1,000km 이내의 단거리에서 여러 가지 고체류나 팝업 기동이나 여러 가지 기술 진보를 네. 좀 더 확장된 데 시험하는 그게 목적이 컸다고 보고요. 두 번째 전략적으로는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미국이 이제 대북 관심을 촉구하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차피 협상이 안 벌어진다면 협상의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는데 기존 바이든 정부와 한미 공조가 얼마만 튼튼할 것이냐 그 의지 같은 거 시험해보는 이런 여러 가지의 전략적 그 목적도 있고 그렇게 복합된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외교적 정치적 목적 외에 신 의원께서는 북한이
이 무기 실험에 중점을 두고 미사일 발사를 했다라는 얘기시네요. 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전술핵을 개발하겠다고 작년 초에 예. 김정은이 그 대내외에다 선포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지금 그 뒤로 실험을 보면 대개 그런 형태예요. 그걸 기술적 진보. 그러나 지난번 3월 24일 화성 17호는 기술적 이거는 참 북한 그겁니다. 우리로 봐서 개량형 화성 15로 쏘은 거는 그거는 기술적 진보보다는 오히려 전략적인 외교적인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는데 나머지 것들은 대개 군사과학 진전을 하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했을 때 네. 쏘은 것이다. 물론 이제 시기를 결정할 때는요. 예. 예민한 시기를 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MRBM에다가 변칙 기동을 하는 또는 핵무기 소형화되는 탄을 쏴보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 날짜는 어느 날짜가 좋은가? 시임식 직전인가? 이런 건 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결심할 때는 군사과학 기술 진보라고 볼 수 있고 3월 24일은 사실은 2017년도에 미국 본토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을 쏘았거든요. 그럼 요거는 물론 조금 기술 진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분석이 아직도 좀 애매해서 못한 거고요. 요거는 진짜 미국의 관심을 돌리고 11월 달 이전에 중간선거 이전에 언젠가 바이든이 회담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아지는 시점에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네. 무조건 어쨌든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 뭐 해서 그걸 다 외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얘기네요. 예. 왜냐하면 그 전에 비본토를 하는 미사일도 쏘았는데 오키나와 강함에 가는 걸 쏘을 필요가 없잖아요. 외교적인 성과라면.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렇게 보는데 물론 뭐 다른 분 이견을 가지는 분도 계시죠. 근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이제 보통 미사일을 발사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날 중앙통신을 통해서 이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뭐 또 북한 내부에 북한이 원하는 기술적 진보를 못 얻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실패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기술적 성과, 그 MRBM 과거에 이제 화성 12호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보는데 2017년, 그때 보여줬던 이상 뭔가 보여주려고 쌓았는데 과학기술. 그게 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미 당국 특히 미국은 마지막 그 미사일 종말 단계까지 추적을 정확하게 해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서 뭐 자축하기에는 조금 뭐 겸연쩍었던 거죠.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에 취임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20일에 한미 정상회담 21일이죠.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사이에 북한이 도발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만약 기술적인 충족이 못 됐다면 그때까지 보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사거리에 미사일을 다시 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ICBM 같은 것들을 쏘거나 아니면 뭐 핵실험까지는 안 가더라도 핵실험 하겠다는 일화의 징후를 노출시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반대로 조용히 있거나 약간 대화 제스처 비슷하게 흘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렇게 도발을 해놓으면 아마 21일 날 한미 대통령이 만날 때는 굉장히 강한 대북 메시지 플러스에서 그 대중국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고 미국이 계속 그 강조하는 쿼드 플러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사실 전략적 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도발을 하는 게 좋은가는 아마 장단점을 아주 정교하게 북한은 따지리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또 일부 중국과 소통이 불가피할 거예요 이번에는.
예. 많이 쏴서 한국이 아이고 이거 뭐 위협이 되고 이렇게 고조가 돼서 한국이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방면으로 가야 되겠다. 네. 그 수단을 쿼드 플러스의 적극적인 참여로 뭐 지금 방향은 좀 갑니다만은 새 정부에서 네. 그게 앞당겨지거나 굳건하게 되면 중국한테는 굉장히 국익에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용히 해라. 이런 경우 언제 있냐면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되자마자 4월 달에 팜비치에서 그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회담을 했잖아요. 예. 그때 바로 북한이 도발한다고 뭐 난리였는데 그 항모가 막 전진시키고 했을 때 아마 2017년 봄을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때 긴장이 시진핑이 고조됐을 가서 때. 예. 2달 동안 북한을 도발을 못하게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하여튼 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첫 그거였잖아요. 네. 바이든이 오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이게 대선 과정에서 적극적인 한미동맹 강화 의지, 그 다음에 중국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권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중국에게 굴복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기 때문에 네. 북한이 그냥 내부질 높이겠다고 막 도발하면 중국한테 불리한 뭐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예. 중국이 도발을 좀 자제시키는 메시지를 시그널링을 보내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은 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은 중국이 북한을 자제시킬 그럴 네. 가능성 여지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자, 오늘 윤석열 당선인 주제로 첫 안보 상황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자,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오늘 뭐 그 한 것도 그렇고 네. 이때까지 계속 한 말 보면 그런 표현 안 썼습니다만은 결국은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늘어오면서 상호주의란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결국 상호주의다. 그러니까 북한이 하고 대화와 어떤 이런 건 다 열어놓지만 예. 북한이 제대로 된 대화에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고 도발을 중단하면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고 예. 또 그렇게만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또 남북미 연락사무소 요거는 또 그 당선인 그 경선 과정에서 또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또 이걸 내세웠죠. 이런 걸 통해서 뭐 적극적인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그러나 대화 성과를 위해서 예. 일방적인 양보는 하지 않겠다. 예. 일관성, 소위 기본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뜻인데 이게 바로 이제 상호주의라고 상호주의. 예. 표현은 다르겠지만 네. 사실상 상호주의하고 뭐 어떤 맥락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요. 예. 네. 대화를 강조하지만은 어쨌든 이 대화 과정에 성실하게 응하고 또 그리고 네. 그에 따르는 조치를 할 경우에 대북 제재라든지 대북 지원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런 쪽에 이제 대북 정책으로 간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대북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한국이 하고 싶어도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토록 하고 싶어도 유엔 제재 때문에 못했잖아요. 예. 그러나 인도적 지원 이런 거는 이제 뭐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열어놨기 때문에 하겠다는데 사실은 여기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뭐 분배 투명성부터 기타 여러 가지 북한이 원하는 조건이 아니어서 네. 그런 지원 자체가 자기 체제의 경고성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네. 체제 내구성을 흐트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인도적 지원 이거는 우리 정부는 하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국정과제 110개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요. 대선 네. 공약과는 달리 사드 추가 배치는 빠졌습니다. 이거는 네, 어디에 원인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특정 무기 체계를 네. 언급을 경선 과정에서는 하셨는데 대선 네. 과정에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직접 외교안보 정책을 수행해야 되고 네. 또 여러 전문가들을 그냥 폭넓게 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 사드라고 특히 찍을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택은 하나 해야 됩니다.
이 소위 상층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예. 다층 방어 체계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 사드급이라고 하면 이제 40에서 한 150km 요 공간, 예. 100km가 외기권, 내기권은 우주하고 이제 대기권을 구분하는 그 경우니까 이 정도의 우리 스스로 개발하려고 그러면 한 10년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10년 동안 참아서 우리 기술을 개발하느냐 아니면 북한이 언제라도 도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갖춰야 되느냐. 당장 갖추려면 검찰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사드하고 예. 이스라엘의 에로 시스템입니다. 에로 3 시스템. 예. 그 두 가지 중에서 뭐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협약을 잘 맺어서 리스를 하거나 도입을 하더라도 사실은 이거는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 세계에 별로 필요한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수출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필요 없다 해서 안 사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절충 교육으로 도입을 해서 네. 그걸 나중에 우리가 개발하는 데 도움을 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예. 예. 단순히 그 그러니까 사드가 아니라 단순히 사드가 아니라 다른 무기 방어 체계를 좀 더 고려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국민을 보호하는 의사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 지난번 이제 경선 과정에서는 좀 아무래도 쉽게 국민들한테 이런 긴 설명보다는 탁 하려고 사드급 했는데 그 표현은 이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은 거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이었습니다.